안녕하십니까. 예. 별 피해 없었죠, 여기? 예. 착한 태풍이었어요, 그죠? 피해도 그렇게 안 입히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기상청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나라 내륙의 지형이 복잡해서 태풍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전력이 계속 살아있는데 산맥에 부딪히고 뭐 그래가지고 세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이럴 때 또 우리나라가 70% 산악 지역이 또 효과적입니다. 그죠? 예. 동해안 쪽에는 좀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예. 그것도 그 태백산맥에 막혀 이렇게 돌다가 여기다 다 뿌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서쪽에는 비가 좀 들었다고. 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서울도 별로 안 왔어요. 바람도 덜 불고. 자, 공부를 도와주고 있죠. 걱정거리 하나 줄어서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기승전 공부죠, 그죠? 기승전 공부. 자, 물건 마지막 할 차례입니다. 120페이지 저당권 할 차례죠. 대단히 중요한 권리죠. 저당권이 어떤 권리냐 뜻을 읽네. 뜻을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저당이 뭐냐는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저당권은 어떻게 취득하느냐? 성립이죠. 두 가지죠. 법률 행위한 성립과 법률 규정한 성립 중에서 99% 법률 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비되는 게 뭐가 있었죠?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이었죠, 그죠? 네, 오늘 99% 약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 취득할 때 특히 저당권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시험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저당권의 효력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임의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인데 그건 뭐 거의 안 나오고, 부수적인 효력, 부수적이라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효력이 4개가 나오죠.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범위는 두 종류가 있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 특히 목적물의 범위가 최근에 대단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박스 쳐놓고 다음 중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미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목적물의 범위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남는 가치 변형 미래라고 보통 부르죠. 화재보 헌금 청구권이라든가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뭘 또 부끄러워하셔. 대답하면 되지. 물상대위. 대답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신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상대위라고 부르죠. 조금 어렵더라도 물상대위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토지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이 있죠. 두 개의 관계하고요. 특히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의 요건과 효과 아주 중요하죠. 뭐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뭐 판례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기본이 되는 것만 확인하시고, 특히 좀 일괄경매권의 요건과 효과를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요것도 최근에 아주 잘 나오죠. 특히 대놓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나오질 않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놈이 바로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됩니다. 이 제3취득자 보호장치가 뭐가 있는가? 이것도 최근에 아주 잘 나오죠. 다섯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오죠.
요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잘 나오는 파트가 됩니다. 네 번째가 저당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저당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방법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특수저당권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하고 그 중에서 근저당을 좀 열심히 봐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공동근저당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공동근저당. 근데 공동근저당이 나오더라도 그 지문은 근저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저당이란 게 어떤 건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놈이 훨씬 제일 중요하다. 근데 공동저당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당권 어떤 거죠? 자, 일단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채무자 등으로부터 토지나 건물과 같은 담보물을 제공받는데 그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교환 가치만 지배한다 그랬어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나중에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받는 권리 이런 걸 뭐라 한다? 저당권이라 한다. 그래서 저당권의 특징이 뭐죠?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특징이 되죠. 법적 성질에 보면 99% 약정담보물권이고요. 반가로 2번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은 없죠. 그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결국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인정이 되되 특히 부종성이 완화된 게 있죠. 근저당권이라고. 부종성이 뭐였어요? 네? 부종성. 그건 수반성이고 따라다니는 건 수반성이고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그게 부종성이죠. 그게 완화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부종성의 뜻을 알아야 부종성 완화가 뭔지를 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성립이 나왔습니다. 99% 법률 행위에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소비대차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만 안 갖고 안 되죠. 뭐까지 해야 되죠? 저당권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데 첫째,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면 무효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죠. 원칙 채무자 예외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게 설정자가 됩니다. 그 설정계약의 당사자 좀 확인하시고 객체는 민법상 부동산하고 지상권 전세권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뭐 어렵지 않아요. 주로 금전 채권 주로 오로지가 아니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특정 채권 또는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불특정 채권도 미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채권의 일부나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 여러 명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 특히 채권자 여럿을 묶어서 채권자가 을병정이 있다.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어떻게 한다? 준공유한다. 소유권 하나를 여럿이 쪼개 갖고 있으면 공유.
소유권이 아닌 하나의 권리를 여럿이 쪼개서 갖고 있으면 준공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 여럿이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준공유할 수 있다. 최근에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한 저당권, 즉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나 임대차에서 봤죠. 임대차 가면 649조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차임을 2년 이상 못 받았다 이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자신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소에 건물을 압류. 그럼 무슨 효력이 있다?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건물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특히 이거는 건물 임차인 소유의 건물 등기부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압류권자로 등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뭘로 봐요? 저당권으로 봐요. 그런데 아까 저당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저당권자로 등기가 된 게 아니고 압류권자로 등기돼 있어요. 그래도 저당권으로 봐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당권이 공시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당권의 공시의 원칙의 예외다.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저당권 효력.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첫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무엇을 얼마까지 후순위 권리자 받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그랬고 360조에서 딱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5개. 암기해야 되죠? 5개를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조심해야 되죠. 위약금은 첫째, 특약이 있을 것. 두 번째, 등기되어 있을 것.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과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 위약금도 경매대가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굳이 약정이 없어도 우리 보통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법에서는 지연배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퀄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이름은 이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자가 아니라 뭐다?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 두 번째, 이거 다 못 받는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자, 여기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라는 이 민법 규정은 저당권자가 제3자, 특히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연체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제한을 말하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변제하겠다라고 주장,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분의 의미도 그 문구를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돼요.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1년분에 한하는 거지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을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표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가 있죠. 목적물의 범위는 역시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기본이 부합물하고 종물이죠. 부합물하고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할 수 있죠. 따라서 첫째,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부합물은 토지 건물의 일부,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이든 설정 후 부합물이든 불문.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불문. 여기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판례가 있죠. 첫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된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지만 토지 위에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집 등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이되 토지 건물과는 독립한 물건이 돼 토지 건물을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하고요. 역시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이냐를 묻지 않죠. 그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다만 요거는 종된 권리로 확장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 하고요. 아파트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권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고 온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밑에 120페이지 밑에 판례 박스 안에 1번, 오른쪽 2번, 3번 종된 권리 오른쪽 박스 두 번째 1번, 2번, 3번 여기 딱 나와 있죠. 반면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359조가 있죠. 목적물의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근데 그 359조에 뭐라 했어요? 압류 후에 수취한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이 압류가 된 후 수취한 과실. 그럼 압류 전 수취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압류 후 잊지 마시자. 그 정도 목적물의 범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물상대기가 나왔죠. 저당권에 설정된 목적물이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앞에서 한번 했죠. 여기서 말하는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그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이걸 같이 변형물이라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압류해야 되죠. 채무자 등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일반 재산과 분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압류하라. 그게 조문이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목적물에 대한 차임이나 매각 대금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한다 그랬죠. 자, 몇 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가치변형물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도록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나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기 전에 지급이 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쫓아가서 추구.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여전히 추구할 수 있다. 3번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압류하라 그랬죠. 그리고 추심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자가 대토를 받았는데 그게 경매가 된다. 가치변형물이 경매가 된다.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는 경매법원에 쫓아가서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럼 결국 두 가지 방법이죠. 지급 전 압류해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 가치변형물이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에서 물상대입권 행사해라. 근데 4번 만약에 이렇게 물상대입권 행사하지 아니하여 수용보상금이나 화재보험금이 타인에게 지급이 되었을 때 그때 저당권자가 그 타인에게 쫓아가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둘로 나누자.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 타인이 다른 채권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같은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았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상대권 행사하지 않았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누가 받아갔어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요.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등 그 목적물, 가치변형물,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아갔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그거까지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익공과의 관계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나왔죠. 자, 법정지상권은 한 번 했었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첫째,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는 법정사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됐다. 또 어디 갔나? 있구나. 이렇게 숨겼어. 저당권 설정 자체, 건물과 토지와 건물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된 다음에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범위는 그 건물을 기준한다. 단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되었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하면 된다. 따라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뀐 후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다. 실행 당시에는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때 법정사건은 누가 취득해요? 양수인. 어떤 양수인? 건물 양수인. 건물 양수인이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구분소유적 공유.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에 있어서 자신이 독점하는 부분의 건물을 갖고 있고 저당권 설정되고 실행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독점하는 부분의 건물을 갖고 있더라.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360조 법정상권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맨 밑에 박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 보세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땅의 저당권 설정, 건물이 팔리고 토지 저당권 실행. 그게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거죠. 그럴 때 건물 양수인은 뭘 취득한다? 362조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니은은 잘 안 나오던 건데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땅과 건물 중 건물만 샀어, 을이. 아니다. 그렇죠. 건물만 샀죠. 땅과 건물 중 건물만 샀어. 근데 얘가 등기는 아직 안 했어, 건물을. 그럼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 갑소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됐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되지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니까. 자, 여기서 법정사건은 누가 취득한다? 양도인. 건물 소유자 양도인. 아까 이거하고 다르죠? 이건 양수인이 취득하죠. 얘는 등기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받았어. 그럼 누가 취득해? 양도인. 거의 니은이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성립 시기 됐고요. 등기 필요 없죠? 지상권 등기 필요 없죠? 자, 2번. 이거 우리가 한번 봤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을 때 그 건물 양수인 뭐죠?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을 말하죠.
기억나셔야 돼. 토지 소유자는 이 법정 사건이 붙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안 나요? 아니. 나중에 또 봐. 저기야. 복습하세요. 104페이지. 맨 밑에 7번 그거 말하는 거예요. 7번에서 두 번째 안에 있는 건물 양도된 경우. 예? 어떤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 양도. 그죠? 법정 사건이 성립한 후 건물 양도.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25페이지로 돌아오면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 경매권이 있죠. 이거 요건이 어때요? 건물이 없는 땅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질 것. 그죠? 정확하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질 것. 두 번째, 그 건물을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예컨대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가 신축은 했으나 나중에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 경우. 둘 중에 하나. 그죠? 결과적으로 건물이 누구 소유?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 소유일 때. 이때. 효과.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경매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를 해야 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정확하게 요건과 효과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의, 성질, 행사 요건, 다음 페이지고 판례, 그리고 효과, 동그라미 1, 2 이런 것들. 사례 형태로도 나옵니다. 갑은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갑이 건물을 축조하였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 경매권 묻는 문제니까 사례 형태로도 대비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맞죠. 자, 먼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란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세 가지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딱 요 세 사람. 그게 제3취득자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중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동그라미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제권이 있다. 채무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이 변제권과 관련해서 첫째,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변제기 도래 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변제에 아까 360조가 적용이 된다. 특히 뭐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에 변제할 권리가 있다. 그죠? 네 번째, 채무자 대신 갚았으니 채무자한테 가서 뭐 해야 된다? 구상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 가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제3취득자는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설령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신 변제했다 하더라도 나를 제3취득자라고 인정해 주시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3취득자 지위에서 맞서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우선 상환권에 대해서 유익비는 법원을 통한 상환기관의 허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상환기관의 허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게 뭐였죠?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는다 했죠.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판례. 갑소유 건물을 을이 증축을 한 다음에 을의 돈으로 증축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지분권을 취득했을 때 증축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 지분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이 증축 비용은 지분권을 취득하기 전, 즉 제3취득자가 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따라서 건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건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불강력적으로 또는 누군가의 침해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럴 때 첫째 뭐가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다만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그 방해 예방 청구권 주장하면 뭐예요? 목적물의 일부가 분리 반출된 경우 이 분리 반출된 물건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다.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이정이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 이정이 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한 침해가 있어야 되죠. 침해자가 누군지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자, 요거는 침해자가 누구여야 된다? 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이럴 때는 원상회복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침해자가 누구인 경우? 채무자. 388조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 1호에 보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대. 설정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예요. 그럼 이 채무자는 뭘 상실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보충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 권리 상호관계라고 해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 관계까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의 변동이 나왔죠. 변동 중에 저당권의 변경 중에 양도. 자, 일단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저당권을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만 다른 권리 목적을 할 수 없다. 절대로. 결국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건 모두 양도하는 거다. 채권도 같이 양도하는 거다. 저당권 및 저당권 부채권 양도가 되겠죠. 여기서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뭐 해라? 통지해라. 통지. 통지하면 양수인은 뭐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의리가백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양수인 병은 가백에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저당권은 양도했다. 뭐 해라?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라. 그러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좀 어려운데요. 이게 최근에 또 잘 나오죠. 지문이. 채권 양도로 통지해야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뭐 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첫째, 통지하면 저당권 취득한다. X.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X. 예?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 최근에 지문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아니고 다른 자격증인데 우리 시험에서도 다른 자격증에 출제하면 우리 시험에서도 나와요. 최근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병이 채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왜? 경매 신청은 저당권에 부여된 힘이다. 예? 채권에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뭐에 있어요? 저당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지 않아. 대항력은 없어. 하지만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채권양도 통지는 대항 요건이고요.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한 건 저당권 취득 요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채권이 소멸했어요. 여기 봐. 채권이 소멸했어. 근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 무효 등기죠. 그 상태에서 넘어갔어.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엔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정상적으로 양도가 된 상태에서 통지까지 했다. 갑은 누구에게 변제해야 된다? 병에게.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누굴 상대로? 양 수인을 상대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서 자꾸 나와요. 양 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반가로 1번, 단가로 2번 이렇게 되죠. 아이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전 도대체 이게 중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중개업하고 도대체 이 어려운 이걸 미치. 안 내야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잖아. 그냥 내고 자빠졌어. 이 주리를 틀놈들 하여튼. 환장하겠습니다. 다 저당권 소멸 중에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특히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하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지요.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건 뭐예요?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이것도 잘 나오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후 회복 등기 전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그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다. 따라서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야 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죠? 간단하죠? 라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걸죠. 간단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최면을 가래. 공동저당 신경 쓰지 말자. 일단 문제만 조금 확인할 겁니다. 130페이지 근저당. 중요하죠. 자, 일단 근저당은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떠오르자. 3개월 동안 물건을 외상 공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채권이 증감 변동하고 중간에 일시 소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결산기가 도래하면 뭐가 된다? 채권이 확정된다. 그죠?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하여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특징이 두 가지다. 채권의 불특정성. 즉 채권액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요거 부종성의 완화.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성립을 하려면 아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근저당권 요거 바꾸죠. 뭘로? 계속적 거래 계약. 의리가백에 3개월 동안 A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을 뭘로 바꾸면 돼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바꾸면 돼요. 계속적 거래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근저당권 등기. 자, 이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두 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였죠? 우선 변제 한도. 우선 변제 한도. 근저당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걸 반드시 등기해놔야 된다. 근저당권의 특징이죠. 그죠?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의의의 그 박스 안에 보면요. 조문이 있어요. 그 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세요.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또는 일부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부종성 완화죠. 또 이항,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 산입한 걸로 본다. 이자는 들어있어. 근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나중에 판례가 뭐라래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로 배당을 따로.
성립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 관련 판례 1번. 아까 저당권에서 봤던 거죠.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제3자가 근저당권에 등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근데 뭐가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거 전세권에서도 봤죠.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나중에 가등기 담보 가면 또 나와요. 채권자와 가등기 담보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가등기도 유효하다. 똑같은 내용의 판례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오른쪽 맨 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라. 근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기억 최고액이 뭐냐?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니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 1번 360조가 적용이 되되 두 가지 조심하자.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다 변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근저당권 시행 병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채권이 확정이 됐다.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그 이후의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확정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 지연배상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2번도 자주 등장하죠. 그 다음 채권이 확정된다. 언제 확정되느냐? 기본 결산기 도래. 그죠? 결산기 도래.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해지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영원으로 확정되니까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세 번째,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그죠?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경매 신청이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되고 완납한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이 된다. 그죠? 자, 이거 하나 듣고 넘어가세요. 맨 밑에 공동근저당. 가불이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고 땅 2개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얘가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먼저 경매가 됐다. 여기서 얘가 6천을 배당받았다.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된다. 또다시 1억을 한도로 받을 수 있냐? 안 된다. 6천 받은 만큼은 감액돼서 4천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최고액 한도로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판례 문구 최고액 한도로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이게 경매됐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요거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최고액 범위에서. 경매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채권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 두 가지 있다. 공동근저당 그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미친놈들이 이걸 왜 내? 아, 이게 정말 이 문제 보고 경악을 했어. 이거 완전 개또라이다 아니냐 이거. 이걸 내? 아, 돌아버리겠어. 밑에 3번 공조당, 공동근저당. 다음 페이지. 니은. 최고액만큼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그죠? 디귿. 우선 변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목적물이 경매돼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리얼. 경매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만 네 번째 줄. 아직 경매되지 않은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은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돌아와서 또 중요한 거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은 1억인데 확정된 게 1억 3천일 때 첫째,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1억 3천을 전부 변제해야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이나 제3책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잘 나오죠. 마지막 박스 2번.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나 채무자 이외이자. 페이지 마지막 박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책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32페이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내용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내용 뭐가 있어요? 뭐 최고액 바꿀 수 있고 결산기 바꿀 수 있고 채무자 바꿀 수 있고 채권자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죠. 그중에 최고액을 바꿨으면 변경 등기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판례.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럼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됐다. 채무의 내용이나 채무자가 변동이 됐을 때 아까 A 물건 공급하기로 했는데 바꿔 중간에 B 물건으로 그럼 채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을이 갑이 공급받기로 했어. 갑이 채무자야. 근데 바꿔 중간에 병으로 채무나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 이전 거는 담보되지 않고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뭐 좀 이상해요. 하여튼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마지막 판례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근저당권 양도는 아까 저당권 양도가 똑같은데 일단 아까 봤던 거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되지는 않는다. 아까 채권이 확정 전에 채권 일부가 소멸하거나 일부가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채권 일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된다 안 된다 라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6번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이거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현재 소유자. 이거 우리 한번 봤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되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계속 나옵니다. 이번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가 되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그죠? 3번은 아까 뭐예요? 이거 존속기한을 정해놨지만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그 기간 도래 전에도 결산기 도래 전에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3번은요. 이런 경우에도 결산기가 도래해야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근저당권 문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문제도 오지게 많아요. 자,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페이지 15번에 1번 너무 쉽죠?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후의 것에 한해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를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체납한 국세는 그 국세 법정 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틀렸죠? 자, 저당권 설정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는 두 종류로 나눠야 되죠. 하나가 뭐예요?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이걸 뭐라 불러요? 당해세. 그 당해세는 언제나 우선해요. 그러니까 2번을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그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세나 지방세는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 선후를 비교해서 그 우열을 따지게 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는 두 가지로 나누자. 당해세만 언제나 우선하게 됩니다. 3번 종물 분리해서 처분하더라도 저당권에 미치는 거 아니죠.
부합물이나 종물이 분리 처분되면 더 이상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 처분된 물건을 더 이상 부합물, 종물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 분리만 되었을 뿐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지 않았다면 아까 뭐라 했어요?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4번은 뭘 말하죠?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측한 제3취득자 뭐가 있죠? 변제권이 있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3번 제3자가 고의과실로 저당물을 감소시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담보물 보충 청구는요. 침해자가 제3자가 아니고요. 설정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하시라고 주둥이 터져라 얘기했잖아. 여기서. 주둥이 터졌어. 요새 터지지도 않아. 짜증나게. 12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저당권 설정자라고 돼 있잖아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침해자가 누구? 저당권 설정자. 128페이지 맨 위에. 그 조심하셔야 돼. 반면에 5번 즉시변제는 388조 1호 누가? 채무자. 그래서 저당권 침해 구제수단 중에서 담보물 보충 청구하고 즉시변제 청구는 침해자가 누군지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물상 무진이 침해했을 때 즉시변제 청구하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즉시변제 청구는 침해자가 채무자일 때만 하죠. 채무자일 때. 자, 그래서 옳은 거 4번입니다. 16번에 1번 저당권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담보하지만 그 지연배상은 1년 분행한다 그랬고요.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다. 합의가 있으면. 그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의 합의. 3번 목적물이 양도되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이 양도가 됐을 때.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전 소유자는 뭐라 그러죠?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들어요. 전 소유자라 그러면 될 거라 비비 꽈가지고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말하죠. 그게 첫 번째 줄이죠.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마지막 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땡 있다.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종된 권리 건물 소유 목적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갑소유 땅을 임차한 을이 건물을 짓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5번 위약금은 담보될 수 있죠. 특약 플러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17번 1. 장래 발생할 특정 채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채권. 2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즉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3번은 뭐죠 이거? 불가분성이죠. 채권자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성? 불가분성이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등을 지급 전에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행사할 수 있고요.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분할됐다. 이거 우리 저당권에서 봤지요. 갑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고요. 갑이 자기의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나중에 땅이 분할이 되었을 때 이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게 아니다 그랬었죠. 그거 말하고 있죠.
저당권은 설정자 값이 분할받은 토지에만 집중된다. X.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X. 그죠? 거기서 토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가 무슨 뜻이에요? 집중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값이 취득한 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어요. 18번 1번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예지요. 다시 한번 아까 뭐라 그랬죠?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종전 소유자. 그죠?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틀렸죠? 이렇게도 나온다. 아까 몇 번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16번에 3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번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소멸하고요. 3번 저당권은 절대로 채권과 분리양도 할 수가 없죠. 4번 물상대여 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근데 5번 물상대여 안 했어?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어.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거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이제 판례가 19번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이 줄이지 않고 길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문제죠. 19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1번 근저당권자는 공용징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줄 물상대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소유자가 금전을 받아갔다. 물상대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받아가면. 2번 두 번째 줄 협의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 보상금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협의 수용 보상금 물상대여 할 수 없다. 3번 토지 목적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중. 이게 뭐예요? 일괄경매권. 4번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 무슨 뜻이에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뜻이죠. 그 후 건물이 신축됐죠.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화시키죠 자꾸. 5번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돼 있죠. 변제했어요. 하지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두 번째 저 제3취득자 규정에 따라서 소멸 청구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를 제3취득자로 봐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요 세 사람을 말한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의 판례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판례들은 눈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시간을 줄이는데 주목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천천히 다 읽고 있으면요. 이런 문제 5분 걸려요. 그리고 못 맞춰. 읽다 다 까먹기 때문에. 압축해서 키워드로 답을 찾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20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